오늘 저는 전 동화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정은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포럼 이음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을 소개합니다. 화성특례시 시장 배우자 이선희님 소개합니다. 화성특례시 의회 유재호 시의원님 소개합니다. 장철규 시의원님 소개합니다. 배영경 시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위영남 시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김해철 도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 현 사단법인 충남교육연구소장 상명대 특임교수를 맡고 계신 이병도님 오셨습니다. 오산시 전 도의원 송영만님 오셨습니다. 먼저 유은혜 공동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낮 시간에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기가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경기교육 4차 토론회입니다. 화성에서 교육을 묻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이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교육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는 그 뜻을 모으는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의원님, 권칠승 의원님, 전용기 의원님, 김창겸 지역위원장 직무대행님, 이 화성의 4개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님, 직무대행님, 이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화성 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한다는 말씀을 듣고 의원님들이 오늘의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이고 또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흔쾌하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교육은 결코 학교만의 일이 그리고 또 행정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은 곧 우리의 삶이고 또 아이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가꾸어가는 공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지금 우리는 급속한 전환의 시대를,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AI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입시와 경쟁, 급속한 학력 인구의 감소, 그리고 지역의 격차, 이런 많은 과제 앞에서 학교 현장은 많은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화성 동탄 지역은 인구 증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되는데 동서 간의 교육 불균형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탄 신도시와 서부권의 교육 격차, 그리고 학교 시설 부족, 통학 환경의 어려움,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절실하고 간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대안을 만들고 해법을 만드는 그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 화성에서 나누는 논의가 단순히 화성 지역의 한 지역만의 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살아있는 실천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저와 경기교육이웃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공정배 교수님이 맡아주셨는데요. 이따 이제 말씀 들으시겠지만 화성 지역의 학부모님들 실제로 의견을 쭉 이렇게 수렴을 해서 오늘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교 학점제와 교육 공간 확보를 주제로 현장에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실 유지혜 학부모님, 아까 인사 나누다 보니까 저하고 한 집안이더라고요. 이름도 비슷해서 여쭤봤더니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여 소통 채널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실 윤미 학부모님, 복합형 학습 공간 설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해 주실 임동희 선생님. 임동희 선생님은 학교 일정까지 다 변경해 가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최용은 운영위원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와 지역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런 일들은 결국 우리 모두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매일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시고 또 학부모님들은 가정에서부터 교육의 뿌리를 단단히 가꿔주시고 시민사회는 더 넓고 깊은 시야로 정책의 방향을 밝혀주십니다. 이러한 힘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의 공교육은 다시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것,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의 본질에 담긴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의 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하나하나의 그런 의견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학교 그리고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저기 그 소개할 때 그 미처 소개를 드리지 못한 분이 계셔서 오늘 경기 초등학교 교사 협회 정영화 회장님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소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 또 어린이집 원장님도 혹시 오셨나요?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화성시하고 용인시하고 이제 인근 지역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셨는데요.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어린이집이 윤석열 정부에서 유보통합이 준비 없이 갑자기 조직통합부터 되면서 굉장히 현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법적 근거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소관 부처만 교육부로 다 이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유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겪는 차별이나 격차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현장이 지금 새로운 해법과 대책을 세워야 되는 아주 위기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시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우리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첫 학교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생애 첫 선생님을 만나는 그런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패널 분들께서는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공정배 한양대 겸임교수님 그리고 유지혜 학부모님, 윤미 학부모님, 임동희 선생님, 최용은님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제 발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양대학교 공정배 교수님께서 시민의 목소리로 만드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의 발제를 하기 위해서 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볼륨 올리라. 안으로 가서 볼륨 올리라. 죄송합니다. 하나 둘. 네,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이 포럼의 발제를 한 것이 아니고요. 화성시에 와서 화성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시민의 목소리로 제가 대신해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시 명칭 유래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좀 오늘 그 어린이집 우리 선생님들도 오신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좀 어투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지명 유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크고 넓은 바다와 푸른 들판이 만나는 따뜻한 땅이 있었어요. 이 땅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이곳을 남양이라고 불렀죠. 그 뜻은 햇살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었어요. 어느 날 아름다운 꽃처럼 빛나는 도시를 꿈꾸는 왕이 나타났어요. 그는 이 땅을 더 멋지고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시 이름을 화성이라고 짓기로 했답니다. 화는 꽃이 활짝 피어서 아름답고 번영하는 의미이고요. 성은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살며 서로를 지켜주는 튼튼한 성벽을 뜻했답니다. 왕은 큰 돌과 나무로 성을 쌓고 꽃밭도 만들었답니다. 그 성은 화성이라는 이름처럼 반짝반짝 빛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화성이라는 이름은 꽃처럼 아름답고 사람들 마음이 따뜻한 도시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 동화 같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왕의 희망을 담고 있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화성시 이름에 담긴 꽃, 번영,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런 곳이 바로 화성이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곳에서 살아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화성 특례시의 특성은 경기도에 있어서 아주 큰 땅이고요. 그 땅의 이름이 화성이라고 아까 말했듯이 화성은 정말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바닷가 어촌, 시끌벅적한 도시, 고요한 산골, 그리고 농사를 짓는 들판까지 모두 모여 있습니다. 마치 5가지 맛이 어우러진 맛있는 한 그릇의 음식이 담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성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2025년 봄 친구들이 100만 명이 넘어서 결국에 전국에서 5번째로 큰 특별한 도시가 되었답니다. 마치 큰 학교 운동장에 친구들이 점점 많이 모여서 신나게 뛰어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주 젊고 활기찬 사람들이었어요. 화성은 늘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신나는 도시였죠. 화성에는 133개의 초등학교, 59개의 중학교, 41개의 고등학교, 그리고 4개의 특별한 학교가 있답니다. 하루가 다르게 학생들이 늘어나서 학교가 빵빵 터질 지경이었다. 물론 서쪽 마을에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배움의 행복감은 어느 곳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화성은 모두가 함께 공부하고 뛰어놀며 미래를 밝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화성은 바다, 들판, 산, 그리고 도시가 어우러진 마법 같은 곳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친구들이 살면서 꿈을 키우고 웃음꽃 가득한 특별한 도시로 계속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화성특례시 교육 현황 분석입니다. 자, 보십시오. 응답자 연령 분포가 주로 50대가 48%에 해당하는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40대가 34%, 그 다음에 30대가 10%에 해당하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응답자 지역 분포입니다. 가장 많은 응답을 해주신 지역이 동탄권역이고요. 여기가 60%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역에서 18%, 그 다음에 중부권역에서 14%, 그리고 서부권역에서 8%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비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분석입니다. 화성특례시는 동탄 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과 더불어서 서부 농촌 지역의 학생 감소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교육 환경에서도 지역별 격차와 특성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설문 데이터 심층 분석 결과 화성특례시는 지역 간 격차와 교육의 요구사항이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교육 복지 영역에 있어서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로 질문을 했고요. 교육복지 영역의 동탄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이 5점 만점에 3점 미만으로 대체로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응답자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동탄권을 제외한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의 안전한 돌봄과 생활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주거권의 응답자는 학습 지원 서비스와 학교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을 하였고요. 동탄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역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복지 안전망으로 특히 대중교통 지원 및 통학로 정비 등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컸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환경 영역입니다. 질문은 네 가지로 했습니다. 동탄권은 최근 수년간 신도시 개발로 학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역입니다. 그 결과 학교 신설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높은 과밀 학급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대다수가 매우 심각한 과밀 또는 다소 과밀을 호소했고요. 이에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학급 학생 수 과밀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요. 단순한 학교 수 증가를 넘어서 안전한 통학 환경, 스쿨존을 말하는데 그런 것과 가정, 학교, 사회 연계 돌봄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공원이나 체험시설 부족에 대한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동부권도 학급 과밀 정도는 경기도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서부권은 인구 밀도가 낮고 학령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 지역과 대조적으로 작은 학교들이 산지에 있으며 일부 학교는 전교생이 몇십 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들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교육 거버넌스 영역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학교, 지역사회, 행정 간 교육 협력에 대한 만족도는 서부권이 5점 만점에 3.3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간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마을교육과 교육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선택의 결과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8번 그 학교, 지역사회, 행정 간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로 예산 그리고 행정 지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56.7%에 해당하고요. 지역 교육시설, 도서관, 청소년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에 대한 그런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54.3%, 청소년, 학부모, 시민 대상 의견 수렴 시스템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52.0%였고요. 지역사회, 학교, 행정 간 소통체계 구축이 49.6%의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교육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자면 과거처럼 중앙에서만 교육 정책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교육 거버넌스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서 교육 문제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교육과 협력 네트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산과 행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교육 공간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도서관, 청소년 센터, 커뮤니티 공간 같은 지역 교육 시설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제적인 운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교육체계의 구축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시대 변화에 맞는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다양한 주체 협력을 통해 교육 거버넌스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필수 해결책이 됩니다. 이게 연령대 분석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학습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40대가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에 그리고 정서 심리 상담 지원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50대의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50대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연령별 교육복지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교육 운영 방안 제언입니다. 경기교육 이용 포럼이 중점적으로 다뤄주기를 원하는 교육 현안에 대해서 세 가지씩 응답해달라고 한 요구에 대해서 설문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등한 학습 기회 보장 및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58.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 연계 돌봄 및 배움 체계 강화가 51.6%,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및 학교 복합 시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음터와 같은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개별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46.9%가 나왔습니다. 균등한 학습 기회 보장의 중요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성별, 신분, 경제적 지위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교육의 기본 목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복지의 우선 지원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경기교육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설문과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의 미래 방향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이음, 포용으로 정리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지속 가능한 기초학력 및 소외계층 지원 체제 구축, 이를 통해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나머지는 자료에 QR코드로 받으신 자료집에 보면 나와 있는 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입니다. 고교 학점제와 교육 공간 확보에 대해서 유지혜 학부모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 서현중학교 학부모 회장 유지혜입니다. 우선 이렇게 학부모의 고충과 바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탄의 교육 환경 현황에 학부모의 시선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은 21년 1동탄이 조성되고 2015년 2동탄으로 확장되어진 신도시입니다. 2007년 1동탄에 거주할 당시에는 아이를 키우고 있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일 듣던 이야기는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신설학교로 전학 가야 한다. 전학을 안 하면 학군 위반이 된다. 이렇게 어렵게 친구를 사귀었는데 전학 가면 친구를 못 사귈까 걱정이다.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했지만 10년 지나면 아이들 줄어들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등의 말들이었습니다. 2018년 이동탄으로 거주를 옮기고 2019년 저희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면서 한 반에 아이들이 꾸역꾸역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때부터 학부모의 임원직을 맡아 봉사하면서 아직까지 발전되지 않은 교육 환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있었던 동탄의 과밀학급 문제를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똑같은 대답만 할 뿐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탄 소재 학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한 반의 평균 학생 수는 25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중학교는 32명, 고등학교는 33.1명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과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평균은 그저 숫자일 뿐 현장의 교실을 둘러보면 옛날 저희가 다녔던 학교 교실의 반밖에 안 되는 크기의 교실에서 앞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좁은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말도 못하겠죠. 또한 내년부터는 중학교 학급이 감소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에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학교 다원 중 한백 중에서는 한 학급이 줄고 치동 중은 두 학급이 줄고 있고 이산 중은 3학급을 줄인다고 합니다. 작년에 들어갔던 중학생 아이들보다 올해 아이들이 인원수가 더 많거든요. 지금 아이들도 학교, 내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해서 멀리 학교를 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저 학교가 교실이 작기만 해서가 아니라 학령기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부족으로 아이들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수의 학교가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내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멀리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학부모들은 특별실이나 활동실을 모듈러 설치로 해소해달라는 요구도 합니다. 하지만 차후 필요 없어질 때 폐기 문제와 예산 부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위 내용에 비롯한 아이들 등교 문제입니다. 멀리 등교해야 하는 아이들이 학교 접근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등교 시 스쿨버스 지원해주고는 있지만 이동탄 학교 중 등하교 모두 지원하는 학교는 한 개교밖에 없습니다. 거리가 먼 것과 대중교통 이용 문제는 비슷한데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이 문제는 학부모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어느 동네는 이용수가 적다는 이유로 버스 배차 간격이 크고 그 수도 적습니다. 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 스쿨버스를 타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먼 곳에 내려 한참을 걸어서 등교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로 등교를 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동 킥보드의 미성년 아이들 이용 규제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직 AI의 정보에 오류가 있음이 여러 조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AI를 접하는 우리 어른 세대들은 내가 배운 사실과 다름을 알게 되면 검색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하겠죠. 하지만 학령기 시작부터 AI를 접하게 되고 태어나 보니 AI가 일상이 된 앞으로의 세대들은 오류가 있는 컴퓨터 정보를 의심하고 제대로 알아보려는 행위를 할까요? 교사는 학생들의 곁에서 눈을 맞추고 교감을 하며 아이들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각자마다 다른 자질과 성격들을 대화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야 하는 이 과정을 과연 AI가 사람을 대신하여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모든 정보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조의 역할부터 차근히 꼼꼼히 준비하고 실행해도 늦지 않을 하이러닝 도입을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연결되어 있는 사교육 업체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사회 이슈인 고교 학점제 문제입니다. PPT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간담회 자리나 토론회 자리가 있을 시에 사용해달라고 한 고등학생이 만들어서 주신 겁니다. 첫 번째, 그냥 바로 넘겨줘. 이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보시면 교원 전문성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들 부족으로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상 여유가 없으니 한 학교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면 이 선생님이 교육을 받으시고 다른 과목도 추가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몇 년간 교원이 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전문성을 가지신 선생님이 단 몇 달간, 1년간 다른 과목을 공부하셔서 아이들을 전문성 있게 가르치실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그러므로 해서 그 학교에 본인들이 원하는 과목이 없을 시에는 주말이나 방과 후를 이용해서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현재도 학원을 갔다 와서도 거의 10시 이후에 집에 하교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더 현저히 줄어들고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위험을 토로하고 있고요. 다음 장에서는요. 진로 변경 시 본인은 인문계 학교를 선택을 해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학점제를 따기 위해서는. 근데 중학교 때는 인문계 계열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선택 과목을 들었을 때 중간에 공과 이과 이공계 계열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배웠던 이 과목들과 다른 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뒤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 PPT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진로 변경의 구조적 한계점 등 아이들도 알고 있는 이 문제점을 정책을 처음 계획한 사람은 왜 간과한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무시한 것일까요?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없다. 시행 준비가 잘 되고 있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사노조나 전교조, 교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 학점제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교사 10명 중 9명이 고교 학점제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동 수업의 어려움, 고교 학점제로 인한 불안과 미이수제로 인한 학생 낙인과 정서적 위축, 사교육 확대와 지역 격차 심화, 자퇴 등의 항목에 높은 응답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보지 않는 탁상 논의일 뿐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논의를 다시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워킹그룹이라는 그룹에서 연구위원으로 참여해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장학사님을 주축으로 현직 교사님들과 학부모 회장들, 마을 공동체 관계자 등이 모여 학부모들을 교육의 3주체로 보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자료를 만들어 책도 내는 활동이었습니다. 매년 교육청에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지만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책은 교육청 보관 자료가 되었고 참가자들의 기념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네트워크를 없애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마저 있던 학교 간의 교류의 장을 없애버렸습니다. 각 학교마다 신입회장이 선출되어지면 전 학년도 임원들에게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회장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서로 교류가 있다면 각자 추진했던 사업이나 학교 행사, 학부모 교육 같은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좀 더 나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를 정말 교육의 3주체로 생각하신다면 학부모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너무 빠르게 말해서 잘 안 들렸을 수도 있겠는데요. 생전 수영을 위한 장소 부족이나 돌봄, 교복 지원금, 장애 학생들의 학교와 인력 자원 문제,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지만 앞으로도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며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부가 사용하는 예산이 국방비 다음으로 크다고 할 정도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활용하지도 않을 연구비 명목으로 실용적이지 않은 고3 학생들 운전면허 등록비로 바꾸지 않아도 충분한 전자질판 교체비 등으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으로 적절한 복지로 써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내빈분께서 도착하셨는데요. 경기도의회 이진영 도의원님, 박진영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입니다. 학부모 참여 소통 채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윤미 학부모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에서 초등학생 들리시나요? 네, 화성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입니다. 저는 사실 운영위원회나 이런 거를 참여 맞벌이라서 참석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과연 자격이 될까 했었는데 이렇게요? 아, 네네. 이런 방법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동탄에서 보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오게 됐습니다. 우선 학부모 참여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뭐 임원진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임원을 맡은 분들 위주로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반에 한 30여 명이 좀 넘는데 거기에서 임원 한두 명 분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학교에 이제 참여를 하시고 총회에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외에 이제 모든 학부모들은 사실상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뭐 정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어플 같은 경우로 접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 다만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자 대토론회 같은 거로 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모여서 학교에 뭐 어떤 정책이나 방향 같은 거를 한번 같이 토론회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아이를 키워보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는 유치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저학년이고 점차 이제 학교에 높아갈수록 학교에 참여하는 빈도수가 확 줄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와 지금 학교 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근본적인
배경이나 구조가 바뀌지 않은 게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교 학점제나 어떤 교육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바뀌고는 있지만 대학의 입시에 관련된 입시 위주의 교육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학부모에 대해 그 정책적인 부분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들고 학부모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위는 공교육보다 대안학교 같은 데에서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기 전에 대안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랑 좀 통화도 해봤었는데 거기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나 특히 학생들의 축제 같은 경우도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위나 규모의 차이에서 공립학교랑은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런 화성에 있는 학교에서도 적어도 학교 축제에 관해서는 지역사회에 오픈을 한다거나 학부모도 와서 볼 수 있게끔 오픈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서 한다면 학교 정책이나 교육 같은 거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현안 같은 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맞벌이 부모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중에 학부모 대상 교육이 일어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참석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오후 시간이나 주말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도 학교에서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은 여전히 교장 선생님이신 것 같고 아이들이 임원을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제안한다고 해도 그것이 통과가 되는 경우는 극히 아직도 여전히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에 학부모가 기본적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들 주체적으로 의견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교장 선생님의 좀 판단이나 그런 의지 같은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을 좀 잘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 지역의 공동체성의 강화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서부권 같은 경우는 화성시의 초등학교에 아직 되게 적은 학생들이 있고 한 학년에 한 반 정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서부권역의 그 거버넌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그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의 참여가 동탄권의 도시권역보다는 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탄권역도 도심 아파트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의 참여나 공동체의 강화가 신도시에 맞는 그런 공동체가 강화가 되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돌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학부모 참여 장벽에 따라서 도서관과 마을학교와 연계한 학부모 참여형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를 직접 초청을 해서 진로 교육이나 직업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친밀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화성의 학교에서도 학부모를 좀 더 학교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사실 학교에 이렇게 좀 찾아가고 하는 게 좀 심적인 거리감이 좀 있거든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교사님이 되게 불편해하진 않을까? 그리고 좀 극성 엄마로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촌지 같은 것도 저희 때는 있었지만 요즘에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애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심적 거리감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좀 좁히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좀 체험의 교육이나 학교의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장 쉽게 저희가 좀 다가갈 수 있는 거는 학교 축제나 행사 같은 운영을 할 때 학부모가 공동 운영을 해서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화를 하는 것을 한다거나 학교별로 특색 사업에 맞게끔 그 학교가 위치한 그 마을의 특색에 맞게 학부모가 공동 기획자로 참여해서 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특성 반영시 제안을 좀 하자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별 참여 방식을 좀 다르게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교통의 이동 거리가 길고 맞벌이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서 온라인 소통과 저녁 프로그램을 좀 중요하게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문화와 생태 자원이 좀 풍부해서 도심권과 서부권의 자연에 있는 그런 학교별로 서로 교환을 한다거나 학부모들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면 학부모가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좀 드물게 인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 정보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면 학부모의 참여가 좀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결정적으로 변화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거는 구조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 같은 거를 좀 장기적인 비전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을 해야 할까를 단순히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 100년의 목표를 내다봐서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이중 주차 때문에 차량을 못 빼고 계시나 봐요. 178누5203 0156783 차량주 혹시 계시면 차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8누5203 0156783 차주 분께서는 차 이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잠시 경기도의회 고은정 고양시에서 오셨습니다. 전 오산시 의회 의장 문영근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다음 발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형 학습 공간 설계의 임동희 선생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보평초 교사 임동이라고 합니다. 그 포스터에는 복합 공간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목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현장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설계 저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설계는 아무래도 건축 쪽에서 많이 고민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교사로서 어떻게 현장에서 이 복합 학습 공간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 교사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못할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연결, 고립된 학교, 섬의 다리를 놓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약간 좀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하필이면 이게 수많은 교사 중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연락이 됐는데 저는 2009년 그러니까 최인석 시장님이 계실 때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이제 저기 남양 쪽에 동양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교육국이 있었고 교육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성화 교육 벨트라는 그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최인석 시장님하고 그 교육팀하고 아주 밀접한 그러니까 정기적인 회의라고 하면 될까요? 이런 걸 했는데 참 신기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지자체가 학교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하지? 그리고 시장님까지 나와서 밥을 사주지? 그리고 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약간 자극받았던 건 뭐였냐면은 그때 최희석 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마을에, 왜 이 도시에 좋은 스포츠 센터를 세우고 왜 수영장을 세워야 되죠? 그냥 학교를 좋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좋게 만들고 저녁에는 시민들이 사용하게 하면 되죠. 근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교 안에 갇혀 있는 교사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저에게 혁신학교의 바람과 더불어서 그리고 혁신학교 2.0의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게 이제 키워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하고 교육복지팀 그다음에 교육국에서 이렇게 막 논의되었던 것들이 제가 화성시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음터가 생기고 또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서도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참 생각할 수 없었던 아까 거버넌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전무했던 교육청과 지역과 학교에 이 거버넌스가 형성돼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여기 오는 게 반가웠던 게 뭐였냐면 이 이음터가 그런 거버넌스의 결과물이에요. 예. 그리고 현재는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화성시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여러 가지 창의교육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일 겁니다. 예, 그것과 이음터가 어떻게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와 더불어서 뭐 시흥시 그다음 뭐 다른 시들도 이렇게 좀 도전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수원시에서 사실 미래학교 연구회를 하면서 최근 2019년에서 한 4년 정도를 수원시의 미래형 학교를 연구를 했었어요. 미래형 학교가 뭐냐면 유초중 통합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현대건설이 들어와서 같이 이 교육청과 그다음에 학교와 함께 고민하면서 수원시 자체도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왔던 게 뭐냐면 학교 복합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이제 이런 것을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여기에 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원고를 쓰면서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학교가 섬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왜 그랬냐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2009년에 협력의 시대라고 제가 이제 명명했는데 이때는 학교와 지자체가 교육청이 굉장히 협력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와보면은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고립의 시대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당시에 저렇게 펼쳐놔줘서 학교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때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뭐 메이커 교육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 섬에서 지금 본토를 향해서 막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에서는 훨씬 더 고립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학교가 섬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간의 한계입니다. 지금 네모난 교실의 구조 속에서는 지금 기획하고 제작하고 공유하고 발표하고 하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더구나 과밀학 아까 말씀하셨죠. 또 돌봄 나오죠. 돌봄이 확대되죠. 이런 가운데 학교는 굉장히 공간적으로 한계에 좀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원의 단절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전에 수원에 있었던 이 마을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모르거나 알아도 선생님들이 혼자서 신청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캐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교육 시설들이 되게 많아도 이게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학교 옆에 있는 생태체험관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하고 MOU를 맺자. 그래서 2월달에 같이 교육과정도 공부하고 같이 설계하자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예. 거기서도 어려운 거죠. 예. 왜냐하면 거기 그 생태체험관에도 인력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또 이 부분은 현장 체험학습의 붕괴라는 부분은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지자체와 또 혁신학교의 바람이 불면서 예전에는 학교 밖을 나가지 못했던 현장학습이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현장학습이
봄 소풍, 가을 소풍 이후에 현장 학습을 가려고 하면은 교장 선생님들이 막았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이 뭐 교육청의 변화, 지자체의 변화, 예산 지원 이러면서 이게 되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1년에 뭐 5번, 6번씩 나갔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법률이 이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구는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여기저기 갈 수 있는, 섬에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시설이 너무 좋아졌는데 이 규칙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책임과 규정은 과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항구를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음터와 같은 거죠. 예, 복합 공간. 그러면서 이런 공간들을 이제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바뀌었지만 체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최신식의 운영 체제가 과거의 작은 선착장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무엇인가 하려면 교사들은 배를 타고 돛담배를 띄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흐름이 지원이 잘 안 되고 끊기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보평초등학교에 여기는 이제 혁신학교의 대명사 같은데요. 그러니까 15년의 전통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고 이 학교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다빈치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5개의 어마무시한 프로젝트 학습이 1년 내내 돌아갑니다.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가 체험을 하다 보니까 혁신적인 프로젝트인데 교사들이 장비 준비해야 되죠. 재료 관리해야 되죠. 강사 섭외해야 되죠. 예산 확보해야 되죠. 공간 조정해야 되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가면 갈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이것이 조금씩 축소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평초에 있으면서 와 이럴 때 이음터 같은 게 우리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는 말은 또 서수원 문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후배실이라고 이제 이 동네는 특이한 게 대안학교 공동육아가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활동적인 수업들이 많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본교육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많은 활동적인 수업들이 많은데 뭐 가령 연극을 발표하는데 이 대안학교에서 어디 가서 발표를 하냐면요 롯데시네마 빌려서 합니다. 되게 비싼 돈을 주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동네에 이런 이음터가 있다면 어땠을까? 모든 학교, 모든 그 뭐 대안학교, 공동육아 이런 데가 거기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되게 목공 서수원 그 환경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서 목공 수업 같은 것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 공간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목공 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해주는데 운동장 이런 데서 운동장의 한 구석에서 먼지 날리지 않게 조심조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되게 많은 학교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죠. 이 교사의 헌신과 열정을 연료 삼아서 간신히 배를 띄우는 구조인데 이 연료가 떨어지거나 파도가 크게 일면요 이거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진정한 연결을 위한 설계도는 통제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고 일상 속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기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7가지 정도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본관을 살리는 조직과 사람입니다. 지금 확장된 행정실이라고 하고 저는 전문 교육 코디네이터라고 좀 이름을 지어봤는데 지금 학교에 있는 행정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행정실이 교무학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음터 같은 것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학교 근처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굉장히 통합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행정실은 단지 그냥 지금 현재 학교의 역할을 벗어나서 관제 시스템과 같은 이 이음터와 학교를 전부 다 바라볼 줄 알고 심지어는 지역 사회까지 볼 줄 알고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디네이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전문 코디네이터가 사실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혁신학교 2.0의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것이 강조되던 시절 교육청의 연수 중에는 지역 전문가 과정이라는 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육성해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 화성에 창의지성 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담당자가 파견이 되었지만 교사가 저처럼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교사, 그래서 교육과정을 짤 줄 알고 볼 줄 아는 교사가 거기에 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과 교사, 현장의 교사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엮고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가 지금 사실 아쉽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늘봄 교육이 들어오면서 늘봄 실장이라는 게 학교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늘봄 전단사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보면 이분들이 학교에서 저런 코디네이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복합적인 학습 공간이 만약에 강조되고 이것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면 이런 코디네이터가 못 들어올 이유가 없죠.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 간의 통합.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 코디네이터가 들어와야 학교의 교육과정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지금 우리 여기 이음터가 그 다음에 시흥에 있는 너나들이라는 어떤 복합 공간이 굉장히 우수 사례가 소개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논문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우수 사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교육과정과 엮여 있나? 이 교육과정과 어떻게 긴밀한 그 연계성 또는 위계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발달해 나가면서 체험해야 되는 이런 위계성들을 갖추고 있나는 잘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접형 체험학습이라는 것은 제가 요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학교의 현장학습이 붕괴되는 지점하고 지금 말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현장학습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 갈등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세월이 지나오면서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현장학습을 가지? 왜 체험학습을 가지? 우리는 왜 수학여행을 가야 되지? 단순하게 그냥 여행을 가는 거 수준의 현장학습과 체험학습이라면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본질은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이런 것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을 조직하려고 하지?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공간에 제약이 있다면 이런 이음터에서 충분히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이음터 같은 복합 학습 공간은 아마 지금 현재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어떤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도에서 보편적 권리로 지금 양적 확대가 되어야 돼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몇 개 시도, 6개 시도 정도인가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부족하죠. 양적 확대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것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OECD에서는요 미래 학교를 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학교는 이제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가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 이런 복합 시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으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지금 이 배움과 체험이 지역으로 넘쳐 흘러야 되는데 이 지역으로 넘쳐 흐르는 것이 우리 지역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양적 확대를 통해서 경기도의 전역에 많이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운영 모델의 질적 연구 제가 이 원고에는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에 넣을까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설마 연구된 게 없을까? 교육부에서 연구학교 또는 뭐 많은 논문들이 있겠지 하고서 몇 개 찾아봤는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좀 이상해서 더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아서 원고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음터가 보통 학교하고 직접 이렇게 왔다 갔다 수 있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학교를 연구를 하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질적 연구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두 가지의 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우리 이음터 같은 복합 학습 공간은요.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실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또 높다. 여기 시의원님 많이 계시고 한데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또 가시적인 성과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철학이 정치적인 철학,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보다 이 두 가지 철학이 앞서야 된다. 첫 번째로는 상생의 마을 공동체, 마을 살리기가 되어야 된다. 마을이 살아야 학교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인구 절벽이잖아요. 마을이 죽어 있으면 학교 다 죽죠. 예, 그래서 이 상생의 마을 공동체라는 이 철학과 두 번째는
미래 교육 관점에서의 공교육의 발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기반이 되는 그런 복합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합형 학습 공간이 선택이 아닌 공교육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 필수 조건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야 된다. 그래서 OECD가 말하고 그러니까 미래교육이라는 엄청난 논문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학교는 더 이상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통합이 지역과 통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허브로서의 학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허브가 우리 지금 이음터가 그 허브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이음터의 허브와 학교가 결합이 되어서 좀 더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서 진정한 허브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도 시간이 좀 짧아서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좀 확인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좀 아쉽고 그래서 좀 더 어조를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몇 개 가지가 있었지만 예, 제가 미리 더 알아보지 못해서 요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또 다른 네 분께서 오셨는데요. 이광호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차량이 아직 이동이 안 된 것 같아요. 178도 5203 차량주 계시면 이동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론자인데요. 마을이 다시 아이를 품다. 최용은 발표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용은입니다. 저는 학교 밖에서 지역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 활동가로 학교로 들어가서 공정무역이라든지 기후환경교육 그리고 SDGs, 민주시민교육 이런 교육들을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을이 다시 아이를 품다라는 말이 지금 화성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도 어렵고 고교 학점제 때문에 어렵고 학부모는 소통이 안 돼서 어렵고 교사는 뭐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부분들, 학교가 섬처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렵다고 버겁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후 위기나 혐오와 갈등, 불안정한 노동, 인공지능까지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방식은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공정배 교수님 발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복지, 학습 지원, 돌봄, 정서 심리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점 미만으로 아주 낮았고 마을 교육과 교육 거버넌스를 위해 예산 행정 지원, 지역 교육시설 확충, 시민 의견 수렴과 소통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장면들과 결과로 숫자로 볼 때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제 학교가 더 이상 우리 교육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라는 현장의 경고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이 경고를 출발점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 공무직, 지역사회가 교육의 동등한 주체로서 어떻게 다시 손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의 갈등이 관계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상설 소통 기구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학부모 참여 채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부모와의 소통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서 업무적으로 생기는 갈등이 너무 쉽게 교사 대 학부모, 학교 대 지역단체,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같은 관계의 갈등으로 번집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교사는 업무 과중을 이야기하고 교육 공무직은 처우를 이야기합니다. 또 학부모는 돌봄 공백을 이야기하고 지역단체는 또 보여주기식의 그런 사업인가를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그 서희초 사건이나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는 그런 문제 등이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조정되지 못하고 단톡방과 민원, 언론을 통해서 폭발하게 되면 교사 대 학부모,
학교 대 지역 단체의 갈등이 되어 결국 아이를 위해 필요한 논의가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 갈등이 관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단위와 지역 단위별로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공무직,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 교육단체가 이 상설 논의 구조 안에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이 기구는 갈등이 생긴 후에 진화하기 위한 회의나 단순한 자문단이 아니라 학교 교육계획과 돌봄, 마을 연계 교육, 예산의 일정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함께 감당할 것인지 미리 합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무너지는 공공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시대에 맞는 보편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후환경, 노동, 인권과 민주주의, 공정과 사회 연대 경제, 인공지능, 디지털 문해력과 같은 교육은 더 이상 특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동희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교사나 학교장의 철학에 의해서 그 특별 프로그램이 지금은 선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1년 내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정무역이나 기후환경교육 수업을 들어갈 때 들어가는 학교들은 보통 4학년부터 그런 수업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끊임없이 그 교육들이 진행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화성 관내에서도 어떤 학교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신청하지 않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학교에서는 한 번도 다루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공공성이 무너지는 신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교육청이 이런 학생들이 꼭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후, 노동, 인권, 공정, 사회 연대 경제, AI 등을 묶어서 공공성 기본 교육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임동희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 혼자 섬처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채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는 이미 이런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교육단체와 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역량이 제도권 안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올 통로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일회성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공공성을 함께 세우는 동반자로 인정하고 제도권 교육과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역사회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설계될 때 아이들은 운 좋은 학교가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도 비슷한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공교육은 여전히 성적, 입시 위주의 경쟁에 많은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고 학교 교육은 급격히 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제때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플랫폼 노동, 젠더, 혐오, 인공지능, 불평등 같은 거대한 변화는 아이들의 현실과 미래를 뒤흔들고 있지만 많은 교실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문제집과 시험이 중심에 서 있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게 실수하고 질문하고 함께 살아갈 힘을 기르는 교육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본질은 아이를 한 사람의 민주 시민으로 키워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에서의 배움, 학교 안에서의 민주적 경험, 마을에서의 삶과 실천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마을을 오가며 지역의 문제를 직접 조사해보고 어른들과 협상하고 제안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고쳐보는 경험 속에서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만나는 사회, 연대, 경제, 기업, 환경단체, 시민 모임, 도서관 이런 이음터 같은 공간도 되겠죠. 청소년 공간들이 교과서 속 지식을 생활 속 경험으로 연결해 줄 것입니다. 그럴 때 학교는 더 이상 섬이 아니라 화성, 꽃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진짜 학교가 허브 같은 그 물리적인 허브도 되겠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허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마을이 다시 아이를 품는다는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공무직, 지역사회가 서로를 탓하는 구조를 멈추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상설 소통 기구를 만들고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 교육을 공공의 책임으로 보장하며 아이를 온전한 시민으로 키우는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을이 아이를 품는다는 말이 구호를 넘어서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팽창과 축소의 도시를 넘어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도시, 꽃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이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 소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발표와 토론에 대해 정책 제안이나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짧고 짧은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손 드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고등학교의 학운위 위원장으로 있는 박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 마련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포럼을 참가할 수 있게끔 자리 마련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지금 미래를 열다라고 해서 와서 듣기는 했는데 저는 지금 미래보다는 현재의 지금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더 앞서야 되지 않을까. 현재 학교에 학생 수가요. 한반의 학생 수가 34명입니다. 그 학생 수를 선생님 한 분이 맡고 있는데 근데 이 선생님 한 분이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생님 한 분이 과목을 3-4가지를 맡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업무 과정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부으겠습니까? 그러한 현재적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현재 학생들을 좀 더 돌아봐 주시고 현재 선생님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남자분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기조 발제해 주신 따뜻한 남양에서 왔습니다. 예, 서부권에 있고요. 동탄 이신도시가 지금 급격히 커지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 모자른데 저희 교육감 후보님께서 제가 앞으로 정책 제안처럼 드리고자 하면은 초품화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대세가 됐었고 이제 중품화, 고품화로다가 선거 공약을 좀 해주셨으면 중학교를 품은 아파트, 고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런 식의 예 이게 지금 동탄은 사람이 넘쳐나서 그렇지만 저희 남양 쪽에서 봐가지고는 송산 그린시티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프로젝트로 다 이제 신도시가 잡혀 있는데 아까 유토론자님께서 말했지만 이동탄이 커진 지가 10년이 안 돼요. 10년이 안 되는 사이 이렇게 폭발적이라면 저희 남양 쪽에서 보는 송산 그린시티도 분명히 이게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예,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현실적일 것 같은데 화성 오산 교육청입니다 지금도. 근데 제가 우리 화성시에도 문의를 해보고 그랬지만 화성 오산 교육청 분리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안 해요 그냥. 예. 근데 저희가 봐가지고 화성 교육청, 오산 교육청 따로 떨어져 나와야지 그쪽에다가 하는데 지금 화성 오산 교육청 이런 문제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문제 가지고도 남양에 고등학교 하나 넣어주세요. 그거를 4년 전, 5년 전에 했는데 26년도에 하나 생깁니다. 이제 삽을 뜨는데 학교 하나 생기는데 3년, 4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당시 어떤 말까지 들으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러면 수원으로 보내세요. 수원은 학생들이 없어요. 아 이게 진짜 제가 들은 대답입니다. 그래서 수원의 일부 동원, 동호 같은 경우는 제가 합쳐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이제 경기도를 보신다 그러면 차라리 수원 쪽에 있는 사립 그런 데를 차라리 거기를 빼서 이쪽으로 투자해가지고 다시 올 수 있는 방법 전 모르지만 예. 이게 저기 시민 차원에서 말하면은 그런 데를 이렇게 와서 뭐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가 수원에만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준다 그러면 거기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넘어와서 화성 쪽에서 투자를 해라. 그런 것도 교육감님 후보님께서 이렇게 뭐 아이디어로 내실 수 있는 정책 제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화성시에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아까 발제자님께서 41로 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거로는 34개거든요. 41는 화성시에서 이제 26년 그때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안 돼가지고 36개 정도 26년도까지 예, 현실적으로 학교가 그런 거라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그만큼 학교가 수원에 45개, 6개? 44개 맞아요 그런 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 개수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성시는 그만큼 적다. 예, 그러니까 수요에 대비해서 그리고 제가 이거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말하고 싶은 게 남양의 인구가 한 6만, 7만 정도 됩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직관적으로 7만이에요. 남양은 출근 퇴근이 아주 미어 터집니다. 정주도시의 여건, 화성시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교육, 학교가 많이 들어서주고 좋은 학교가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남양, 송산그리 쪽에 이동찬처럼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공약으로 크게 해주셔서 화성 쪽에 제안해 주시면 예, 교육감님 네. 분명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딱 한 번만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의 죄송합니다. 저희 네 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제와 토론자분들의 의견 들으시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화성 동탄의 교육 현장의 세세한 그 현장을 생생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것에 이제 첫 번째 분이 말씀 주신 교사들의 행정 업무 경감과 관련해서는 제가 장관을 할 때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장관을 3년 7개월 했는데요. 2년 6개월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스템을 오늘 저기 이광호 비서관님 오셨는데 그때 청와대에 계실 때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노력을 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교사들의 행정 업무 경감과 관련해서는 이 AI를 활용해서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앞서서 하는 AI 활용 도입 이 부분이 교사들의 행정 업무 경감과 관련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마다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조금씩 정책들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만이 아니라 제가 이따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교사들이 아이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수업에 그리고 하나의 하나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성장하는데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줄여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AI의 기술적 그 활용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저기 그 토론자께서도 유지혜 후보님께서도 고교 학점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얘기가 길어질까봐 약간 압축을 해야 되는데 고교 학점제 얘기만 나오면 제가 얘기가 길어집니다. 왜냐? 고교 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공약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했던 이유는 고교 학점제야말로 지금 우리가 과도한 입시 경쟁, 아이들을 그 경쟁으로 내몰고 서열화된 대학에 가는 걸 목표로 하는 이 교육 시스템을 바꾸자.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직접 아이들이 체험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기본학습이든 심어학습이든 이것을 공교육 내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결정했던 것이 고교학점제였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만들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서도 가장 크게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교사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한 선생님이 몇 개의 과목을 가르쳐야 되고 또 행정 업무 부담도 있고 또 공간의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말씀 주신 게 그냥 분절적인 하나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미래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자는 이야기이고 그 바꾸는 것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보풍시원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복합 공간과 같은 것, 또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의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고교학점제, 그리고 마을이 그 지역 사회가 학교와 연계해서 지역 마을 교육 공동체들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의 미래 교육의 내용인데 그것은 현재에서 그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게 가능할 건가를 고민하면서 나왔던 정책이 고교학점제였고 제가 장관할 때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학교 복합화 시설, 이음터와 같은 복합 공간,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되는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 공간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공간으로서의 복합 공간을 생각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토론해 주신 분들이 말씀해 주신 또 학부모 소통 과정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경험을 담아서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교육 정책은 사실은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감이 바뀌거나 라고 해서 이게 급격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10년 정도의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한 로드맵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지속 가능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문재인 정부의 그것도 공약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국가교육위원회도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로드맵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교학점제가 25년도 올해죠. 전면 도입이 될 것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25년도에 전면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28년도에 대입제도는 지금과 같은 대입제도여서는 안 된다.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의 고교학점제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평가되는 게 28년 대입제도, 대입을 그럼 어떻게 고교학점제로 3년 동안 학교 다녔던 애들은 대입을 어떻게 가야 되냐? 지금과 같은 형식의 대입은 아니지 않냐?
그럼 28년도에 대입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법으로 대입제도는 4년 예고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년도 대입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24년도 초에 28년 대입제도를 어떻게 할 거라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2년 5월에 퇴임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22년 7월에 이제 출범하게 되어 있었고 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게 돼 있었고 그러면 28년도 대입제도를 이거에 맞춰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를 설계를 해놨었던 거죠 저희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정부가 이 부분을 지속 가능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고교학점제는 저희가 지원했던 시스템들이 다 붕괴되고 그냥 개별 학교에 개별 선생님들에게 다 부담이 전가되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여러 뭐 전교조나 교사 단체나 학생들까지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게도.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 고교학점제를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단 교사 수를 증원했고요. 교사 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려면 그러니까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지역의 이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또 기업의 어떤 그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고교학점제 설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학교와 개별 선생님들의 부담만 커진 거죠. 그래서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고교학점제 운영 방안에 대한 대안들을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교육부에서 마련하고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충분하게 그렇게 현장의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그런 취지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10년 정도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그런 방향을 둔다고 했을 때 오늘 말씀 주신 토론자들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실은 이제 지역 간의 차이가 있고 오늘은 화성 동탄 지역이니까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이 화성 동탄 지역 자체도 지역 간에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의 문제를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학교가 이제 더 축소되지 않도록 더 지원이 필요한 그런 지역의 말씀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지역 간의 편차들이 있는 것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이제 해법을 내야 되는데 그 해법은 누구 개인이 혼자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협력인데요. 화성에 아까 이제 최인석 시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기초자치단체와 학교와 교육청과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지역에 있는 뭐 대학이나 기업까지도 이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거버넌스가 그냥 일회적이고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화되고 지속화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소통해야 되고 연대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또 이러한 공간의 재구조화를 해야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된다고 해야 됐을 때 이런 방향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지자체와 교육청과 또 학교와 이런 연결된 거버넌스 체제를 어떻게 일관되게 지속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한 법 조례의 제도적 근거와 예산이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화성 오산 그 교육지원청은 분리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그러니까 오산 지금 이제 교육지원청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어요. 지금 경기도에 각 시군별로 교육지원청이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제 없는 지역에 계속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화성과 오산은 교육지원청을 분리해서 각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적인 과제들을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지원청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탑다운식의 그런 추진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현장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반드시 저는 거기서 공통점들이 찾아지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고 그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토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그 정책을 그 지역에 실행을 할 때에는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요구도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맞는 정책을 지역의 현장에 있는 그 시민들과 함께 또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원칙과 기준을 견지한다고 했을 때에는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화성시장님 사모님 여기 오늘 와 계신데 지자체에 또 시도의원님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지자체장, 시장 군수 또 시도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협력적으로 아까 우리 보풍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2009년에 이미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단절되면서 다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좋은 정책과 거버넌스 체제가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제이고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지자체와 학교가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시스템을 일관되게 지속 가능하도록 법 제도화하고 예산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기 계속 아까 손 드셨는데. 예. 저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저는 화산동에서 온 중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그래서 저희 화산동은 솔직히 공군이나 이런데 고등학교가 이렇게 아파트 주변에 있지만 저희 화산동에는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2인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 고등학교를 어디를 보내야 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리고 아까 고교 학교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바뀐다고 하고 내신 등급제도 바뀐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일괄성이지 않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지역에서 우리 연계해서 아이들 마을에서 푼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을 지역 주민자치나 아이들 학생자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부분에서 연계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얼마나 해봤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아이들보다는 지금 어린이들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와 계신 원장님들도 오셨는데 윤석열 정부 때 정책을 갑자기 바꿨다.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없어지는 어린이집 수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아이를 출산해서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부터 어떻게 바르게 엄마들이 인성이나 아까 대학 보내기 시대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아이를 뭐 인성이 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봉사 시간 뭐 이런 것도 다 폐지돼서 지역 영예 예전에는 지역에서 봉사도 같이 아이들하고 함께하고 했던 것도 다 없어지고 지금 섬처럼 고립됐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도 짧게 보냈을 거고 그러니까 통학거리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중2 엄마가 지금 사실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이 학교를 어떻게 보내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정보도 사실 많이 없어서 물론 학부모끼리 연합해서 엄마들끼리 많이 만나면 정보를 얻겠지만 그런 부분도 너무나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평준화를 하면 어떨까 이런 수원처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렵다고 하니 저희 아이는 중2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학교를 너무 이렇게 뭐 신도시나 이런 데 편중되기보다는 인구수가 적어서 뭐 학교를 못 만든다 이게 아니라
다른 대안의 학교도 만들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그런 점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사실 그런 고민, 학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없지요, 사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에 아이들이 줄어드는 경우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다? 이것도 사실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실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또 지역에 있는 그 시민들,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여러 그 구성원들의 사실 합의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현재 고민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학교에 대한 부분, 초중이나 중고 통합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되고 있죠. 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거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복합적으로 아이들의 입시 방향이나 입시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런 학교들을 그렇게 통합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그 기능적인 부분들은 다 나몰라라 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실상 이제 그 화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인근에 있는 평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산업 부분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뭐 AI와 같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삼성이 옆에 또 들어오니까 뭐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여기서 무슨 큰 답변을 저희가 드린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은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내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어린이집 원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회장님 한 분만 대표로 간단히 좀 지금 의견을 말씀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지나서 짧게 하라고 사회자가 말씀하시니까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할까요? 끝나고 할까요? 네, 끝나고 그러면 따로 별도로 회장님들, 원장님들 뵙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고교학점제와 이 공간혁신과 지역사회 연계 이런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말이 길어져서 오늘 시간을 많이 지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육이 참 쉽지 않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저는 AI 시대에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AI 시대의 이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있어야 하고 어떤 시기보다 기술보다는 사람의 다 인성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생각하고 판단하고 협력하고 질문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 시스템, 그런 학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오늘은 화성 동탄의 의견을 잘 귀 기울여 들었고요. 제안해 주신 하나하나의 그런 정책 사안들은 소중하게 정책화하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 교육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뜻깊은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있습니다. 오늘 주차 요금은 무료라고 합니다.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자, 기념 촬영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오셨으면 같이 오셔서 인사드려도 되고. 잠깐만 좀 앉아 계시고요. 같이 앉아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촬영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 패널분들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가운데로 좀 모여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경기교육! 화성동탄 교육! 네, 감사합니다. 그런 데서